안녕하세요, 장전입니다. 오늘은 7강 위험물에 대한 분류 기준 이해 파트 2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위험물 분류 기준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 5부터 클래스 9까지 위험물 분류 기준의 기본 개념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클래스 5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Oxidizing and Organic Peroxide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5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각각이 저희 하나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비전 5.1은 저희 Oxidizing Substance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산화성 물질로 분류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비전 5.2 같은 경우에는 올가닉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유기과산화물을 저희가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라벨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실 때 해저드 라벨을 살펴보실 때 바텀에 저희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었냐면 디비전이 있는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저희 해저드 라벨 바텀에는 클래스 번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클래스 5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클래스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디비전 번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저드 라벨 바텀에 저희 클래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클래스 5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번호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변천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 5 같은 경우에 주된 위험성이라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5.2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발생함과 동시에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해저드 라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부분에 저희가 빨간색 바탕으로 플레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비전 5.1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발생시키지만 가연성 물질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소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을 조장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가연성 물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IMP 코드를 보시게 되면 ROX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디비전 5.2 같은 경우에는 유기과산화물로서 IMP 코드는 ROP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소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가연성 물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완전한 물질로서 점원만 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물질로서 저희가 운송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별도로 선언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열에 매우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 직사광선이나 열원 에너지를 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취급 보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 하시겠지만 저희 Keep Away From Heat이라고 하는 핸들링 라벨을 별도로 포장물 겉면상에 부착해서 적절한 취급 보관, 탑재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 6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보시게 되면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라고 해서 각각의 타이틀이 저희가 하나의 디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디비전 6.1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디비전 6.2 같은 경우에는 간염성 물질이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6이라고 해저드 라벨 바텀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심벌이 상단 부분에 나타나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디비전 6.1 같은 경우에는 IMP 코드로는 RPB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디비전 6.2 같은 경우에는 RIS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디비전 6.1 같은 경우에 이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독성치라고
C라고 하는 저희 값을 가지고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성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구 독성, 또 경피 독성, 또 흡입 독성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반수치사 농도, 반수치사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지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디비전 6.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물학적 위험도에 따라서 운송을 할 때 카테고리라고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A로 분류되어지는 아이는 운송 과정 중에 노출되어졌을 때 저희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간염성 물질은 저희 카테고리 A로 분류되어지는 부분이고, 카테고리 A에 속하지 않는 아이는 카테고리 B로 분류되어져서 운송 규정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클래스 6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과 그 다음에 간염성 물질로 분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7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사선 물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해저드 라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 화이트라고 하는 해저드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 옐로우라고 하는 해저드 라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리 옐로우라고 하는 해저드 라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IMP 코드를 보시게 되면 RRW라고 하는 것은 원 화이트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RRY라고 하는 것은 2옐로우, 3옐로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I로 내용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클래스 7에 있어서는 별도의 디비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디비전은 별도로 없고, 다만 해저드 라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저드 라벨을 부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를 결정해서 저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카테고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포장물 표면에서 방출되어지는 방사선량의 값과 그다음에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값에다가 저희 곱하기 100을 한 TI라고 하는 운반 지수 값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해서 더 높은 카테고리의 값을 가지고 해당하는 해저드 라벨을 저희가 선택해서 부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면 방사선량과 운반 지수라고 하는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을 비교해서 선택되어지는 해저드 라벨을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8 같은 경우에는 콜시브라고 해서 저희가 부식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IMP 코드 보시게 되면 RCM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이 부식성 물질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면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손상을 입지 않은 건강한 피부 조직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비가역적인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물질을 저희가 부식성 물질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만약에 노출되어졌을 때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콜시브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콜시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아이템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습식 배터리 같은 게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황산 또는 머큐리라고 하는 저희 수은 같은 경우가 클래스 8 저희 부식성 물질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의 부분이 바로 심벌을 통해서 살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텀에는 8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단 부분의 심벌 보시게 되면 피부 조직에 노출되어졌을 때, 그다음에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노출되어졌을 때 부식성, 괴사성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클래스 9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의가 어떻게 수립이 되어지느냐라고 보아주시게 되면 클래스 1부터 클래스 8의 분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저희가 위험물로 지정이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지는 아이를 클래스 9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타 위험물질, 위험물, 그 다음에 기타 위험물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환경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클래스 9의 해저드 라벨은 두 가지 타입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가 바로 일반 저희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저희 해저드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저희 클래스 9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가 클래스 9에 분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리튬 배터리에 적용하는 저희 전용 클래스 9의 해저드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튼 클래스 9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중간 미들 파트에 저희 배터리에 심벌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바로 리튬 배터리 전용 해저드 라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를 제외한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에 심벌이 빠져 있는 일반 저희 해저드 라벨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 첫 번째 환경 유해성 물질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생 환경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해저드 라벨과 더불어서 죽은 물고기에 저희 마크라고 하는 아이도 포장물 검사상에 같이 나타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매그너타이즈 머터리얼 같은 게 바로 저희가 자성 물질로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위험물로 보아주실 수가 있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위험물로서 저희가 선언이 되어지고 운송이 진행이 되어짐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 9까지 분류되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위험물 분류 기준에 있어서 클래스 저희 5부터 클래스 5부터 클래스 9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디비전뿐만이 아니라 저희 IMP 코드, 그 다음 해저드 라벨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각 속하는 아이템에 대한 내용도 각각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 7강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6강과 7강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클래스 1부터 클래스 9까지 살펴보셨잖아요. 그리고 각각 그 안에 세부적인 또 분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디비전까지 좀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실 거냐면 특정 클래스 또는 디비전 안에 저희가 또 패킹 그룹이라고 하는 위험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패킹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지정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당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